그동안 있었던 이슈를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지금 이제 자산 시장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죠. 단순 지금 우리나라 서울의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의 주가 지수라던가 또 대한민국의 코스피 코스닥 같은 주가 지수들, 또 심지어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 성격의 그런 자산들, 모든 자산들이 지금은 연일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미국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하더니 당장 어제까지라도 우리나라 주가까지 이렇게 아래로 향하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국면에 들어오면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사태가 이제 집단 면역이라는 그 힘으로 완전히 종료가 되는 그 시점까지는 모든 자산 시장은 갈피를 잡을 수 없이 굉장한 변동성 장세 속에서 흘러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작은 이슈에라도 특정 시장의 돈들이 빠져나가서 또 다른 시장으로 가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부동산에 들어가고 있던 많은 돈들이 오히려 주식시장 쪽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파들이 어찌됐건 이 국면 속에서는 향후의 향방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면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국면이 끝난 이후에 장기적인 방향성을 보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새해 들어서 주식이라던가 부동산이 계속 요동치는 모습들,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는 연일 하락세를 기록을 하다가 오늘은 이제 약간 반등을 하면서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최근 뉴스들을 보면요, 실거래가가 뭐 어떤 기사에서는 연일 신고가다라는 기사가 나오는 반면에 또 어떤 기사에서는 과거 거래보다 수천만 원씩 하락한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도무지 이제 감을 잡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나만의 기준을 좀 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가격 변화만을 눈여겨보시지 마시고, 이런 국면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또 서울이라는 동네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서울에 꼭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의 삶이 지금 이 국면을 맞이하면서부터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들고요. 그런 부류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따가 2부 끝나는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돈은 굉장히 많이 풀렸다고 얘기를 하죠. 여태껏 이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로 돈이 풀리는 양이 줄어들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대규모의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이 시중에 있는 유동성이라는 지표는 아주 큰 폭으로 늘어났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08년도에 있었던 금융위기, 이때는 이제 통화정책이라는 단어를 썼었죠. 시중은행에서 위기가 발생한 것을 메꿔주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자산을 사주고, 시중은행들, 예를 들어 신한, 국민 같은 시중은행들에서는 개인과 기업들에게 대출을 다시 해줌으로써 자산시장의 상승을 원하는 목적에 돈을 풀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물시장에서 위기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통화정책의 형태로 대출을 많이 내보내기보다는 재정집행의 형태로 정부가 개인과 기업들 주머니에 직접 돈을 넣어주는 형태로, 그래서 그 돈들이 소비라던가 혹은 뭐 기업 투자로 이어지기 바라는 형태로 돈을 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 소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요 지역에서 혹은 요 기간 내에 반드시 소비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형태의 쿠폰으로 지급이 되어야지 이제 소비로 많이 연결이 됩니다. 과거 우리가 지난 3월부터 있었던 재난지원금의 효과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형태는 소비를 늘리기에는 시장 여건이 너무나 불안정하고, 또 지금 우리 사회의 주축을 구성하고 있는 50대, 60대 분들께서는 이제 곧 있으면 은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소비를 늘렸다가는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 때문에 지금은 소비라던가 기업 같은 경우도 고용을 늘리거나 이런 이제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는 많이 줄이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돈은 풀렸는데 5만 원권의 환수율이 5분의 1, 24%밖에 안 되고, 통화 승수라고 해서 본원 통화 대비해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통화의 양이 굉장히 줄어든 형태다. 그래서 지금 이 통화 승수에 대한 얘기는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불과 한 4, 5년 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돈은 더 풀렸는데 그런 형태가 아직까지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예금이라던가 혹은 주식의 예탁금에다가 넣어놓는 형태, 그런 형태의 이제 돈의 유동성이 그런 형태로만 몰려들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세대수 증가가 너무 예상보다 가팔랐더라. 그렇다면
이 세대수 증가분이 어떤 세대수였느냐. 지금 2019년상의 통계를 보면 1인 가구가 늘어난 퍼센테이지가 33%예요. 2인 가구까지 합치게 되면 총 60%가 넘는 세대가 1인 혹은 2인 가구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퍼센테이지가 70%를 넘어갈 것까지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단순히 그냥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일순간의 사회현상으로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5년, 10년 내내 흘러오고 있는 그런 현상의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지금의 인구학적인 개념으로는 이 추세를 절대로 반전시킬 수 없는 상태까지 우리나라는 와버렸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지금은 가장 급격하게 세워야 될 때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 대책의 대상이 무엇이 될 것이냐. 단순히 계속 신도시 개발을 하거나 혹은 소규모 택지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공공분양 혹은 공공임대로 주는 형태가 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계속 도심 내에서 추구하던 역세권 고밀 개발이라던가 혹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소규모 개발 이런 형태의 개발이 될 것이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종부세라던가 양도세에 대한 강화가 올 6월 달부터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양도세를 플러스 10%의 중과세를 받기 싫으신 분들께서는 잔금 일정을 6월 전까지 설정을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종합부동산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 6월 1일 전에 잔금까지 치신 분들에 대해서만 작년 기준의 세법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가 다주택자인데 매도에 대한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는데 가격이 더 오르는 것 같아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서두르실 필요가 있다. 지금은 거래가 정말 많이 얼어붙은 그런 상태고 지금 상태에서 매도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이렇게 계약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잔금 일정까지 잡기에는 지금 불과 한 5, 6개월 남은 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유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세금에 대한 문제를 줄여줄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많은 시장 참여자께서 저한테 질문하시기를 앞으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 세금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돼서 팔면 내가 세금 적게 내고 차익 많이 주고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을 간혹가다 하시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권에서 욕먹을 거 욕 다 먹어주면서 이미 세율을 다 올려놨단 말이죠. 그런데 다음 정권에서 만약에 보수 정권이 집권을 했다. 그러면 그 정권에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계속해서 증세를 하지 않고서는 늘어나는 재정 부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 부분을 이미 좋은 제도를 활용해서 세금을 나올 구멍을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기하면서까지 세금을 완화시켜 줄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노무현 정권 때 그 부분을 경험을 했다시피 예전 노무현 정권 때도 지금과 비슷한 형태까지 최초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을 하고요. 양도세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계속 추가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명박 정권으로 교체가 되고 나서부터 서울 수도권, 그때 당시 이제 버블 세븐이라고 불렸던 그런 지역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징벌적 과세를 언제 해소를 해줬느냐. 거의 2012년, 13년도가 되어서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완화 기조로 바뀌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이미 법을 개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세법이 다시 원상복구되는 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그 정부에 대한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세금이 나올 좋은 구멍을 만들어 놨는데 다음 정권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 구멍을 막아버릴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때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 주간의 이슈는 이 정도로 살펴봤고요. 이제 세미나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릴 텐데 지금은 아무리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많이 줄었다고는 하더라도 정부에서 방역 대책을 계속 이제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작은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 위주로 한 세미나를 제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평일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저희 대표님이신 차동백 대표님께서 진행하는 세미나가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반드시 하셔야지만 참석이 가능하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셔서 예약 후에 참석해 주시면 저와 상담과 또 좋은 강의를 함께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